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개막해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그 당 중앙의 결정과 또 주요 인사안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통과시키고 이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된 그 결의안을 보면 중국식 현대화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 등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뭐 부동산이라든가 지방 부채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또 지방은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 즉 3중 전회에서 제시된 국정 방향의 내용 알아보고요. 3중 전회 정책 방향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 전회, 이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열려서 어제 목요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정리 좀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항상 전인대, 양회 이런 게 이제 열리고, 그럼 작년엔 2중 전회였나? 네, 올해 3중 전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항상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지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면 이 시간 들으시는 분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쉽게 네. 쪽집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타강사. 일단은 네. 이게 전국인민대표 우리가 그 당대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3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당대회를 통해서 네. 이제 선출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당대회가 있는데 이게 보통 5년의 임기를 하는 5년 동안 하는데 네. 그 5년 동안 그러니까 중전회가 7번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전회라는 게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줄여서 중전회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고 이제 당 대표가 당선되고 바로 이제 일중전회, 그러니까 네. 7번 열리는데 네. 그게 이제 5년 동안 조금 나눠서 열립니다. 초기에 1, 2중 전회가 열려서 이제 전체 안을 잡고, 네. 그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3중연회 네, 전회가 전회. 열리는데 네. 이 중전회, 1중전회부터 7중전회마다 다 좀 나름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네.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다 설명하면 더 길어지는데 네. 일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중앙위원회가 이번에 199명 참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서열이 이제 딱 순위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후보 중앙위원회라고 165명. 그러니까 중앙위원은 알겠는데 후보위원은 뭐예요? 후보 중앙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후보 중앙위원, 그다음에 네. 중앙위원, 네. 그다음에 상무위원이 있고요. 네. 쭉 올라가는 거죠. 서열이. 네. 그 서열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이 모이는 게 7번 모인다. 네. 그게 이제 7번에서 내는데 네. 그중에서 3중 전회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게 이 3중 전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경제 정책 아젠다를 네.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 78년도 개혁 개방도 거기서 나왔고 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조항의 헌법도 그때 결정이 됐고.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그 3중 전회가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는 그 3중 전회가 좀 더 일찍 열렸어야 되는데 관례보다 뭐 늦게 개최된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그 경제 상황을 둘러싼 중국 당정의 고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뭐 인사 문제가 뭐니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얘기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요거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번 20기 3중 전에 관심을 가지느냐 전 세계가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관례대로 하면 2023년 즉 네. 작년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려야 되는데 네, 네.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이건 뭐지?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한 9개월, 10개월 만에 열린다는 거죠. 야,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거고 두 번째가 야, 경제가 이래 안 좋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올 거야. 예, 예. 그죠.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왜 이번에 연기되는 이유를 좀 이번에 이제 그 어제 끝나고 공보가 나왔는데 네. 그 공보에 보면 예측했던 대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다시피 뭐 친강 전 외교부장이라든가 네네. 리상푸 전 국방부 장관 네. 이 처리 문제로 내부적으로 정치 이슈가 조금
있었다, 내용이 있었다, 그걸 좀 마무리가 안 됐다. 네. 그럼 그 후임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의 논쟁거리가 있었고 네.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도 안 좋았고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되면서 뭐 삼중 전에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어떤 중요한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네. 해법이 없지 않냐.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네. 그러니까 계속 밀려진 거죠. 네. 그런 이유가 이번에 간접적으로 공보를 딱 보니까 그 이유가 이랬었구나라는 게 더 확신이 생겼던 거죠. 네. 어쨌든 관례적으로 삼중 전회하면은 정말 중요한 경제 정책 아젠다 세팅한 걸 딱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 3기 국정 정책 방향이 잘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좀 큰 틀에 정리하면 네. 단기적인 한방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야 중국이 돈을 얼마를 풀까? 네.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건 없었다. 어.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밋밋했다. 이런 건 사실 예측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뭐 하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 동력 확보에 조금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 삼중제를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크게 우리 청취자분들 이야기시키기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딱 네. 두 가지로 그리고 정리를 단어가 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쉽게 익숙하지 설명 좀 않아서. 해볼게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표 지향형의 방향성과 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이 네. 합쳐진 네. 하나의 중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고품질 발전, 네. 뭐 이제 전면적 뭐 진일보한 개혁 방안 이런 식의 네, 지금 네.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네, 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표 지향형 뭐냐면 결국은 이제 미래 전반적인 방향이죠. 즉 좀 쉽게 설명하면 미국에 맞서서 이 중국식 현대화를 더 많이 실현하겠다. 그래서 10년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35년도까지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 만들겠어. 그 네. 기초 체력이란 뭐냐면 결국은 첨단 기술이죠. 네. 우리가 자립을 하겠다. 미국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는 게 보이니까 네. 그럼 트럼프가 들어오면 지금 중국은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이제는 네.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보이니까 네. 기술 자립밖에 없다. 2035년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 전반적인 중국의 여러 가지 개혁을 2029년도까지 네. 2029년도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지 80주년 되는 년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때까지 네. 마무리하겠다고 딱 연도도 딱 찍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리고 2049년도에는 이제 경제, 군사 이런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초강대국을 건설하겠다. 요 말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공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 어떤 표현을 쓰냐? 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그러니까 그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문제 해결형 정책 방향. 네. 그럼 그 말이 오면 결국 중국 경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네.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들이 좀 제시가 됐죠. 네. 그래요. 그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네. 그렇구나. 목표 지향적 방향성을 봤을 때는 미국에 맞서서 첨단 기술 이런 거를 확보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 문제 해결 방향성으로는 뭐라 그러셨죠? 교수님? 문제 해결 방향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당면한 경제, 예. 부동산, 네. 그다음 지방 부채, 네.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예. 그다음에 내수 소비 부진 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자리가 되겠다. 근데 그 부동산 문제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됐던 것 같아서요. 공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아젠다는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얼마를 풀 건데 네. 이게 없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원래 좀 보통 공부에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담겼어요. 나오지 않죠. 원래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한 방에 탁 나오게 워낙 삼중정이 중요하다고 하니 네. 이렇게 한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셔야 될 게 오늘 오전에 이 대내외 외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30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중 전후에서 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기대가 또 한편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중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피부로 느끼세요? 그렇죠. 어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중전에서도 다 이제 그만큼 공보에도 딱 적혀 있거든요. 네. 안 좋다고. 근데 그 안 좋은 정도가 사실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네. 중국 경제 성장을 GDP를 부양하는 가장 핵심이 소비인데 네. 소비가 가장 많을 때는 뭐 70% GDP를 차지하는데 소비가 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소비가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계속 저축만 하고 있고 네. 중국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이 우리 돈으로 사경이 넘어가는 돈이 그럼 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일반 소비자 중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 같으면 돈을 쓰겠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지금 네. 또 떨어졌고 네. 자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2, 3선 도시는 네. 거의 한 40% 이상 언제 비율로? 2022년? 2021년 대비. 네, 대비. 네. 예, 거의 2, 3선 도시가 좀 심하고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베이징 상하이는 좀 버텼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가봐 비교를 해보니까 한 25% 정도가 네. 베이징도 지금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이 이게 떨어지고 네. 그것도 중국 주식도 지금 네. 고점 대비 한 5조 달러가 날라가 버렸기 네. 때문에 네. 아니 지금 내 자산이 다 되었는데 돈을 쓰겠냐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니까 고용은 어때요? 자 고용도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사실 삼중전에도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그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는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강소기업을 통해서 특히 플랫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젊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인구가 올해 한 뭐 매년 한 1,200만 명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 우리가 1,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중국이 1% GDP 성장할 때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네, 네. 뭐 5%는 해야지만 되는데 네. 심각한 게 지금 이 청년 실업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률이 기업이 안 좋으니까 직원을 안 뽑죠. 못 그러니까 뽑죠.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옛날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자꾸 모으는 거라.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인 게 있다. 네. 이 소비가 안 되면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까지도. 네, 그래요. 지금 2분기 경제 성장을 나온 거 보니까는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4.7% 나왔다고 하는데 한참 좋을 때는 어느 정도였었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네. 뭐 지금 4세대 지도부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갔을 때 뭐 2000년도 이래 갔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는 10% 성장이었죠. 네, 근데 그럼 지금 2성 도시, 3성 도시 이런 데 가면은 막 부동산 짓다 말고 막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어때요? 집 비어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빈대가 뭐 여러 외신들 보도하면 심한 1억 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요. 네, 네. 진짜 그런데 진짜 지방 같은 그런 데 있습니다. 짓다 마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국 전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지방에 아까 말씀드린 2, 3선 도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네. 그게 안 팔리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걸 팔아서 디벨로퍼들, 건설사들이 지방 정부에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돈을 안 팔리니까 돈을 못 주니까 지방 정부는 또 돈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서지방 정부의 부채도 네. 이제는 뭐 중국 중앙 정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공적 자금은 투입은 안 하나요? 거기는요? 그렇죠 하죠.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안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여러 이제 전망이 가능한 게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농촌에서 온 사람들 젊은이들한테 분양하는 식의 방향성은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그거는 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집값이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를 보면 느낀 점은 그러니까 그 문구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대 리스크가 해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구 등 중점 영역 리스크를 예방 해소하는
각종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 봤어요. 지방 네. 중소기업이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림자 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3대 리스크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계속 구체화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단기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워. 네.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막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할 생각 없어. 네. 이런 메시지를 안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치가 일어날 거야. 네. 그의 의미를 하고 또 그 말의 의미는 또 중국 정부가 이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어쨌든 중국 국내 총생산 GDP 한 20% 안팎을 차지해서 이제 그 중국 경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지금 수년째 이렇게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안 좋으면 네. 연관된 산업이 300개 정도.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이구 환신 정책을 위해서 지금 부동산도 이 헌집 주면 새집 줄게 이런 식의 네. 정책도 있고 네. 지방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이미 많은 지금 정책들이 나와 있고 이번에 어쨌든가 시그널을 보냈고 이어지는 이제 후속 이제 조치에서 어떤 게 나올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기대하는 큰 것은 없다. 좀 점진적인 부분에서 소비가 회복되면서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가면서 좀 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대응하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2분기가 4.7이잖아요. 네. 1분기가 5.3.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했을 때 5%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하반기 때는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일단 수출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지금 밀어내기 할 것 같고요. 네. 할 것 같고 결국 재고가 소비. 쌓여 있는데도 계속 네, 지금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은 계속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풀어낼 것이고 우리가 알리테무 시인 같은 부분도 계속 지금 밀어내는 부분에서 역할이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그 성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네. 지금 이 범위 이 4.5에서 5%에서 계속 불안한 갈짓자를 좀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와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그 소비 위축이 중요하고 문제고, 근데 지금 중국도 그 인구 고령화, 이 저출산에 맞습니다. 대한 인구 감소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이미 간파를 했고 나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네. 또 지금 인구 연령 이번에 300개 조치 이제 세부 조치에서 이제 그럼 퇴직 연령에 대한 이런 변화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우리가 좀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그러니까 애를 많이 안 낳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말이 세 자녀지만 이제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고 잘 안 낳죠. 네. 안 낳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서 네. 계속 이제 첨단 부분들, 첨단 제조. 그래서 로봇 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제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인재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네. 로봇이 한 대체로 하고 그런 나머지 인력들은 서비스 인력으로 빼는 네. 이런 형태의 직면에 있다.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것을 너무 지금 이슈로 볼 필요는 없고 네. 앞으로 이게 당장 중국의 성장을 막는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정도의 큰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인구 감소로 인한 크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국한테는 크게 네. 리스크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이번에 그 보니까 신품질 생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 교수님? 요거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목표 지향령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목표 지향령이 2035년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들고 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나왔던 키워드가 이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신질 생산력, 그게 아까 말한 신품질. 품질. 네. 중국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신질 생산력, 그다음에 고품질 발전, 네. 그다음에 또 신형 거국 체제, 이런 네. 표현들 중국식 어려워요. 표현 정리하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미국과의 첨단 기술 디커플링이 될 거다. 트럼프 들어오면 100% 된다. 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첨단 기술 자립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경제 안보고 그게 이제 국가 안보다. 총동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첨단 인적 자원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의 뭐 차이나 테크가 최근에 또 이슈이기도 한데 네. 중국에 있는 첨단 산업 그다음에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겠다. 네. GDP 전체 비중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을 지금 한 40% 되는데 더 끌어올리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그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이제 중국에는 뭐 악재로 작용할 것은 뭐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중국 입장은 기자회견에서 나왔나요? 어떤가요? 조심스럽죠. 얘기는 안 그렇죠. 했죠. 일본이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모든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공보나 이번 3중 전에 많은 정책적인 내용들에서 이미 간파를 할 수 있다. 다 미국을 견제한 거고 트럼프가 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는 끝났다. 네. 가는 방향성은 매우 명확해 보인다. 네. 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국가안보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이제 첨단 자체가 기술 자체가 그냥 단순히 경제 안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로 가기 때문에 네. 매우 명확하게 뭐 직접적인 미국 뭐 트럼프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내용에 들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 탈피해서 첨단 기술 기반으로 생산력 끌어올리고 스마트화시키고 네, 스마트화시키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그 성장 구조 방식을 개선하고 바꾸겠다. 네. 미국의 봉쇄를 타파한다. 아예 이런 디커플링 완전히 이제 네. 어차피 지금 트럼프 따라가자. 이제는 뭐 제재가 더 심해질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기술 자립을 더 가속화시키자 이런 네.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남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중국의 기술 자립이 사실 미국이 중국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뭐 예를 들면 철강, 조선, 네. 뭐 석유화학,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빼고는 이미 추격을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했는데 안 믿었지만 국내 산업연구원 자료에도 이미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인가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했다. 우리도 이제 인정을 했는데 네. 이게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중국 기술 자립이 제가 봐도 훨씬 더 빨라졌고 결국은 대중국 수출을 넘어서 대중국 수입이 더 우리한테 들어올 거다. 지금 알리페무 시인이 아니라 네. 지금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한민국 그래요. 지금 전기차의 50%가 다 중국산입니다. 그 3중 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과 또 미 대선이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그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의 대선 전개 양상도 중요하고 또 중국 경제 정책에 대응한 어떤 선제적 전략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러지 않아도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4차 그 대외 경제재문 회의 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그 건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TFT LCD들은 추월 당했고 좀 OLED도 네. 이게 2년 전과 지금하고 비중이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혹은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OLED가 92%인데 네. 뭐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요. 지금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이제 좀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기술 자립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가속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타임 투 마켓입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고요. 이걸 좀 우리가 중국의 삼중 전회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들, 팔아야 될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놓고 어떤 식으로 빠르게 접근할지 이게 이제 타임 투 마켓을 네.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이슈가 지금 11월 미 대선에 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정말 본격적인 2라운드가 벌어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2라운드가 벌어지면 네.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매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해서는 매우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면 정말 나중에 지금 정책이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게 끄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균형적인 부분에서 미리 지금 빨리 정책적인 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